이런 상상같이 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기억에 오래 남고 같은 실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앞쪽으로 오시면은 늘 그랬다시피 맨 앞장에 일주일 계승한 있을 거고요. 거기서 한 장 넘기시면은 뭐 한국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들어가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한국 문학의 성격에서. 자, 그래서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한 장만 더 넘기시면은 읽을 만한 부분이 있길래 한번 같이 읽어볼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보시면요. 한글 창제 이전에 이렇게 시작하는 글 하나 있죠. 자, 거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승윤이가 1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민족은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인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동북 이상집은 한글 창제 이전에 생겨났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의식을 담고 있으므로 한국 문학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를 통하여 표현하는 문화를 봅니다. 자, 봅시다. 한국 문학은, 자, 여러분 밑줄치거나 한번 칠게요.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통하여 표현한 문학 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창제 이전에 한문으로 표기된 건 역시 한국 문학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한글 창제 이전에 한국에서 사용된 언어는 한문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동북 이상국집이라는 작품 역시 한문으로 쓰였으나 그거는 한글 창제 이전이었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쓰던 말로 썼기 때문에 한국 문학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국 문학이라고 하면은 중국 문학이랑 한국 문학으로 나누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도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 문학은 전승 당시에 따라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기록 문학은 표기 방식에 따라 한문 문학과 공문 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비 문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온 문학으로 대체로 문화 생활에 늘 수 없었던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한문 문학은 한자를 통해 한민족의 전통을 담아낸 문학으로 한시나 한문소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공문 문학은 한글로 선택된 문학인데 한자과 미술처럼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창자 문학 역시 공문 문학으로 볼 수 있다. 자, 한국 문학은 전승 방식에 따라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의 공통점은 한국 문학이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록 문학이란 이거죠. 기록 문학은 표기 방식에 따라 또 다시 한문 문학이랑 국문 문학으로 나뉜대요. 다시 한번 분류한 겁니다. 즉 한문 문학과 국문 문학의 공통점은 기록 문학이자 한국 문학이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구비 문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온 문학이고, 즉 기록이 되지 않은 문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쓸 수 없었던, 다른 말로 하자면요, 글을 읽고 쓸 수 없던, 배울 수 없었던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향유가 되었다. 즉 서민들이 주로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한문 문학은 한자를 통해 한민족의 정서를 담아낸 문학. 그래서 한시, 한문, 소설 보통 두 가지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송인, 정지상의 송인 역시 한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국문 문학은 한글로 만들어진 건데 이 한글의 기준이 당연히 훈민정음 한글이고요. 또 향찰과 이도 역시 우리가 국문 문학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향찰이라는 건요, 차자표기라고 해서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빌려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찬 기파란가와 같은 향가에 쓰인 글자를 향찰이라고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도는 아마 배울 일이 별로 없긴 할 거야. 이도로 쓰인 글을 배울 일이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에 가서 국문과에 간다면 있게 하겠지만 여러분은 보통 안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향찰 그리고 향가 요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끝이 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는 한국 문학의 범위를 정의하는 걸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따라 분필이 좀 오랜만에 쓰니까. 자, 한국 문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올 것이냐, 아니면은 글로써 남아 있을 것이냐,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비문학 또는 기록문학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문학은요, 쉬워요. 그냥 우리가 자기 전에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글로 남기지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글을 모르니까. 글로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기록문학은 반대로 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문 문학이냐 아니면은 한글 문학이냐. 근데 한글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국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두나 향찰 때문에 그래요. 국문, 한문과 국문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한자를 얘기하는 거야. 중국에서 쓰던 말들. 그래서 중국에서 쓰던 방식으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한문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훈민정, 이두, 향찬처럼 우리나라의 고유한 말로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국문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 문학은 당연히 그 예시로서 한시, 우리 오늘 배웁니다. 한시가 있을 거고요. 또는 한문 소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색규장전과 같은 소설들이 다 한문 소설로 들어가겠죠. 자, 당연히 국문은 그러면은 우리가 향차를 얘기를 했으니까 향가라는 말도 나와야 될 거고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시적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가사 뭐 그리고 한글 소설, 홍길동전 같은 거죠.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가 국문 문학을 이야기할 때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것들을 당연히 국문 문학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향가는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드디어 정읍사가 나옵니다. 자, 정읍사라는 게 무엇인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정읍사의 갈래인 고대 가요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학교에서 고대 가요가 뭔지 배웠나요? 오, 진도 나왔다. 수업 열심히 들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선생님 시험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하는 수업을 열심히 듣기가 쉽지가 않긴 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대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먼저, 고대 가요라는 게 뭔지 먼저 짚고 좀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현대시, 현대소설을 배울 때도, 현대문학을 배울 때도 시대에 따라서 뭐 개화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 뭐 이후, 6.25 전쟁 뭐 직후 이런 식으로 나누죠. 아니면 또 독재정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전문학 역시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다 바뀌게 돼요. 고대 가요라는 거는 고대 부족국가 시기, 그러니까 잘 봐줘야 삼국시대 초기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왜 한국사 배울 때 부여, 옥저, 동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때가 고대 부족국가 시기잖아.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시대 초기,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 그리고 뭐 고구려가 막 세력을 잡기 이전, 그 직전의 삼국시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 쓰인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거는요, 고대 가요라는 건 말 그대로 고대니까 우리가 시기상으로 삼국시대 이전 정도라고 볼 겁니다. 삼국시대 초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백제가요도 배울 거니까, 고구려가요도 배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삼국시대 초기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는 이 한가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나눠볼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 가요라는 거는 일단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큰 국가를 이루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족으로서 살아갈 때, 작은 단위일 때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요,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살기보다는 하나의 큰 공동체로서 더 많이 살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가요의 초기 형태는 당연히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서보다는 이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안전, 안녕 이런 것들을 기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대 가요는요, 처음에는 집단, 의식 이런 키워드를 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집단적으로 하나의 의식을 행할 때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제사를 지낼 때, 뭐 예를 들면은 구지라 같은 거 있죠. 왕을 내려달라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가야 시대 얘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다 같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고대 가요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국가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은 공동체, 하나의 부족으로서 다 같이 제사를 지내는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는 형태로 많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단이 다 같이 주술 의식으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면은 이제 나중에는 각자의 개인들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개인적인 시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정읍사는 여기에 속합니다. 개인 서정이 담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가요로 배우는 거 많지 않아요. 해봤자 뭐 구지가, 황조가, 공부도화가, 정읍사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 의식에 행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중에서는 구지가 정도가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정읍사는 여기에 속하겠구나. 공무도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공무도화가 황조가도 다 여기에 속해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형태는 진짜 비슷해요. 뭐냐면은 다들 개인적인 정서 얘기하라고 하잖아? 그럼 다 한결같이 사람 얘기밖에 안 해. 여기 위에는 이제 국가의 안녕, 국가를 위한 왕을 보려는 제사의 내용이었지만 요 세 개는 한결같이 사람 얘기예요. 한결같이. 신기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든 다들 개인적인 정서를 다루는 노래는 거의 사랑만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사랑에 대한 한 정도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늘 유사한 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들은요, 고대 가요자가 삼국시대 초기까지 문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딱히 없었을 것 같죠. 그래서 얘네는요, 이전에는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어 오기만 한 거야. 사람들이 부르기만 했던 거야. 함을 들어가면서. 근데 나중에 문자가 한문이든 국문이든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대 가요는 대체적으로 다 한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했다는 거야, 한문으로. 나중에. 그래서 구비문학에서 나중에 기록문학으로 바뀐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건 당연히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비가 되다가 나중에 기록이 된, 한역이 된 형태다라고 보셔야 돼. 이때 하는 한글이 아니고 한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배울 정읍사는 훈민정음의 형태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읍사가 예외예요. 나머지는 다 한문시의 형태, 사원절고의 형태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읍사가 참 예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고대 가요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틀만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읍사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정읍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게 지금은 작자 미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울 때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나와서 잠깐만. 왜냐면 이게 행상인 남편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적어 놓을게요.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쓴 노래입니다.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쓴 노래인 정읍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런 고대가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주 먼 옛날에 쓰인 걸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잘 공부하려면 당연히 당시에 시대 배경이 적힌 설화가 있어야 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도 우리가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다 그에 걸맞은 어떤 설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읍사 역시 하나의 설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읍사는요, 망부석 설화, 전주에 있는 어떤 정읍이라는 곳에 망부석 설화를 기반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읍사는 망부석 설화와 관련이 있다. 그럼 망부석이 뭔지 알아요? 망부석.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굳어서 버리는 거야, 망부석을.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돌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 정읍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작가가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며. 그럼 뭐겠어? 아내가 행상인,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이야기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내용적인 측면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끊어서 좀 봅시다.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읽을 때 중세국어 읽는 방법 배웠어요? 훈민정음 읽는 방법? 오케이? 그럼 읽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현경이가 먼저 읽어볼까요? 두 줄만 읽어볼까? 달하, 높이공, 도다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자, 이때 하라는 것들은 높임 표현이에요. 그래서 높임의 혹격조사라는 말로 불립니다. 하나씩 같이 봅시다. 자, 이건 쌤게 참 많겠죠. 달하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하라는 거는 높임의 혹격조사라는 말로 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혹격조사라는 건요,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 누구누구 야 이렇게 규리야 이렇게 부를 때 야가 혹격조사지. 근데 이거는 이 달이라는 걸 높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시여 이런 거죠. 달님 이시여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보다 달래요. 그래서 공이라는 건 사실은 곱하기 2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이 붙으면은 도드시어 달라는 거야. 높이 떠올라 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멀리 비춰 달래요. 마찬가지로 곰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멀리 비춰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화자는 누구야? 어느 행상인의 아내야. 이 사람이 지금 달한테 계속 빌고 있는 거야. 더 높이 떠가지고 더 멀리 빛을 비춰달라고 빌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달이라는 상징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달이라는 건요, 이 시에서 높이 떠가지고 비춰주는, 무언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아내가 소원을 빌고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 달은요, 일종의 광명이죠. 빛이 하나.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기원의 대상이다 라고도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달한테 널리 떠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같이 짚고 가면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원형적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요, 만국 공통의 상징 이런 말이에요. 다른 대표적인 원형적 상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 어느 시대를 가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시공간과 상관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상징이다라는 게 원형적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가도 사람들은 달을 보면 아, 달은 빛이 나지, 달은 내가 보고 소원을 빌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은 원형적인 상징이다라는 것 좀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원형적 상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상징,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그래서 아주 먼 옛날 백제로 가서 달을 봐도 똑같고요, 지금 미국에 가도 똑같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 그럼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을 텐데요. 관습적 상징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들어봤죠? 관습적 상징. 우리가 시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잖아. 그치? 관습적으로 어떻게 쓰이냐. 이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아. 왜냐면 관습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의 관습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민족 안에서만 인정되는 거. 이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관습 안에서, 하나의 어떤 민족 관습 안에서만 인정되는 거. 그래서 만국 공통 시대 불문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민족이나 관습 안에서만 허용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개인적 상징.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개인적이야. 이건 거의 안 나와요. 개인적 상징. 대부분의 시는 거의 다 개인적 상징이죠. 특이하게 보는 것들. 슬픔이 기쁨에 대해서 슬픔 같은 것들. 다 개인의 상징이다. 슬픔은 뭐 이타심의 상징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는 바로 달이 원형적 상징이라는 거다. 이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왠지 모르겠어. 그냥 언제부턴가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형적 상징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물이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거 원형적 상징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요. 불은 소멸.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대립된다는 거. 이 정도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 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길이 이거는요, 후렴구, 여음구라고 적어주세요. 후렴구, 여음구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긴 한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의미가 없다라는 것만 잠깐 알고 다시 한번 이따가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에. 자, 그 다음 두 줄입니다. 두 줄 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저제, 너려, 신고요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정말 외계어가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저제는요, 저자애라는 겁니다. 우리 저작거리라는 말 알아요? 그래서 저자라는 게 시장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저제라고 하면 시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여다는 가다라는 뜻이에요. 계신가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요. 남편이 지금 시장에 가 있대. 그럼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시장에서 뭔가를 파는 사람이겠지. 뭘 사러 갔을 것 같진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남편이 행상인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증대를 드대 욜세라. 자, 여러분 리을세라 동그라미 할 겁니다. 자, 리을세라입니다. 자, 요거는 무엇 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 할까봐 두렵다 이런 거예요.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 고전시가에서 리을세라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리을세라라고 하면은 그냥 얘가 이 앞에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럼 앞에 거는 채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리을 세라 앞에 오는 것들이 세모라는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는 앞에 지은 데는 뭐예요? 세모. 안 좋은 거다.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요. 자, 증대라는 건요, 우리가 진박, 된박 이런 말 하잖아. 그 질척한 데, 진대라는 거예요. 지른 데. 그래서 질퍽질퍽한 데를 남편이 디딜까봐 무섭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질퍽한 땅에 발이 빠질까봐 무섭다는 거야. 짐을 잔뜩 싣고 걸어가는 행상이니 발이 빠져 바닥에. 그럼 분명 위험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봐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한테 빌면서, 그쵸? 그러니까 뭐야, 달이 멀리 멀리 떠서 널리 비춰주면서 길을 밝혀주면 되는 거야, 달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증대는 일단은 위험이라는 걸 알겠죠? 남편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인 거야, 증대는. 자,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감놀이 외운 구령도 나왔고, 자, 어느이다 여기부터 다시 쌤이가 읽어볼까요? 어기야 대 정글월세. 그쵸? 어느이다 놓고시라 이게 뭐냐면요, 어디에든 좀 놓으라는 거야. 어디에든 짐을 좀 놓고 쉬라는 거예요. 어디에든 좀 놓고 놓으세요 이런 겁니다. 내 가는 데가 정글을세라. 뭐 할까봐 두렵대? 저물까봐 두렵대. 그래서 저물까봐 무섭습니다 하는 거. 즉 길이 어두워질까봐 무섭대. 다른 말로 하면은 증대를 밟을까봐 길이 어두워져서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 시는요, 내 가는 데라는 게 총 세 가지로 해석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나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로 해석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세 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 가는데, 가는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해석을 좀 잘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때 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에 따라서 가는 데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자, 첫 번째로요, 일단은 내라는 말이 정말로 나야, 내가 이 뜻이야. 그러면은 화자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대. 즉 내가 남편을 마주하는 거야. 그 길이 저물까봐 무섭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무사히 마주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담고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대상이에요. 남편. 이민입니다. 남편이 가는 길이 저물까봐 무섭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증대와 연결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분명 누가 봐도 나를 가리키는 말 같잖아. 내라는 말은.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현대에서의 호칭까지 넘어오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어, 결혼을 해, 연애를 해. 그런 사람 있나요, 여기? 있는 사람? 아직은 없구나. 알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귈 때 쓰는 호칭 중에 자기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거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거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이잖아. 똑같은 거야, 이것도. 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나처럼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 역시 이유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로부터 현대 호칭 자기까지가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 그래서 부부예요. 이 둘을 다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남편을 마주 나가는 길. 두 번째는 남편이 시장에 나가서 뭐 다니는 길.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 걸을 인생길.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가 저물까봐 두렵대. 그래서 그 말은 뭐야? 저물어서 증대를 밟을까봐 두렵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증대랑 또 연결이 되겠지. 그치? 응.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그냥 내가 남편을 배우나가는 길에 무슨 위험이 닥칠까 무섭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냥 무서운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위험이다.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에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다양한 위험 중에서 이게 임 또는 부부의 인생과도 연결이 되는 거라면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바람나는 것까지 포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남편이 장에 나가가지고 다치는 거, 괜히 발을 헛디디는 거 말고도 더 나아가서 부부의 인생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위험 중에서도 남편의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야. 남편이 바람 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심오하죠? 그래서 이번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행상 나간 남편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위험은 단순히 발이 빠지는 위험, 다치는 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는 위험까지 내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아까 이런 얘기했고, 그거 말고 영구랑 후렴구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 뭐 어기야, 어강돌이 이런 거 있죠? 의미 없는 거. 자, 영구랑 후렴구는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안 돼. 무의미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말이 안 돼요. 주제 강조, 정서 강조 안 돼. 맨날 함정으로 나와요. 영구, 후렴구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안 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안 돼.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어떤 주제든 정서든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주제, 정서랑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영구, 후렴구는요, 의미는 없지만 어때? 계속 주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운율은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강조는 못하지만 운율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운율도 살릴 수 있고요. 일단은 통일감도 있겠네. 계속 나오니까. 그쵸? 안정감도 있을 거고. 그치? 통일감, 안정감은 있다. 다만 주제 강조는 못한다. 정서 강조는 못한다. 의미 강조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고려가요의 후렴구까지도 연결되는 거다라고 봐야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여음구랑 후렴구를 한번 싹 날려봐. 그러면 실제로 읽을 게 몇 줄 안 돼요. 생각보다. 여음구, 후렴구 다 바로치면요 6줄밖에 안 나와. 그쵸? 딱 3년으로 6줄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여음구, 후렴구를 다 제외하고 나면요 이 작품에서 제외를 하고 나면은 3장 6구의 형식이 나와요. 얘만 남는 거야. 근데 이 형식은요 아주 먼밀, 고대가요가 아주 나중에까지 가가지고 시조로 가만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조의 원형이라고 해요. 이 고대가요가 이 정육사라는 게 시조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의미 없는 부분 다 날리고 나니까 기묘하게도 시조랑 똑같이 3장 6구의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조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읍사 얘기입니다. 다른 건데 정읍사에만 해당하는 얘기야. 여구 정도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특징 같은 거 잘 봐주시면 좋겠죠? 또 그리고 이거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그쵸?
유일한 국문 기록 백제가요 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였거든. 근데 최근인가 아무튼 중간에 한번 또 다른 백제가요가 발굴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저 붙여야 돼 이제. 유일한 국문으로 기록된 백제가요라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 아까 고대 가요는 한자로 번역됐다고 그랬잖아 나중에. 그치? 근데 얘는 국문, 훈민정음으로 나중에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원문의 형태로 읽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뭐 그 밖에도 대립적 시어의 사용 이런 특징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형적 상징 보통 이 정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야? 개인 서정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정적이다라는 특징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개인적이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거 따로 있죠. 그러니까 비유적이라는 특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한테 뭔가 빌고 있으니까 기원적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낯선 중세국어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달이랑 증대랑 대비된다는 거 잘 보세요. 동그라미 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파악하고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학습 활동 한번 풀어볼 겁니다. 132쪽이 아니고 이거 제가 교과서를 보고 있으니까 학습 활동 1번, 2번, 3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이건 지금 배경 설화죠? 보시면은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라는 거네요. 이건 뭐 우리 옛날에는 행정고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지는 물에 더러움을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대. 이 노래가 정읍사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는 물이 바로 뭐예요? 이거 증대. 증대를 가리키는 말이야. 지는 물이.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달과 증대가 비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둘이 대립적인 시어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즘 대립적인 시어인데 왜 대립적이냐? 일단은 증대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가리키는 말이고 달은 어때? 어둠을 밝히는 존재잖아.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죠. 왜 위험하겠어? 어두우니까. 그쵸? 그래서 이 증대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데를 가리킨다. 어두운. 그래서 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달과 대립된다라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존재. 자, 그리고 증대는 뭐예요?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죠. 그쵸? 근데 달은 뭐예요?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둘이 완전 대립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증대는 첫 번째 어두운 곳, 두 번째는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 반대로 달은 뭐야? 첫 번째 어둠을 밝히는 존재, 두 번째로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대립이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세 가지로 나눈데 3장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일산행, 연구, 다날리고, 후렴구, 다날리면 내용 몇 개 없죠. 일산행,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기 정도입니다. 그렇죠?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안녕은 인사가 아니고 잘 산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앉아서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사에는 이 부분이죠. 달아 높이고 돋아자 어디야 머리고 빛이 오세라 그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5회부터 7회 여기는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거죠. 증대를 디디올세라 그 부분이잖아. 그치? 나쁜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거죠. 그 다음 8회부터 11회는 뭐야? 남편의 무사 귀가를 소망하는 거죠. 내가 는데 정글을 쓰라. 남편의 무사 귀가를 소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이 백제 시대에 쓰였지만 오늘날까지 쓰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승 과정을 바탕으로 생각하래. 전승 과정 뭐였어 이거? 구비에서 한글로 기록된 거였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그럼 사람들이 한글이 생길 때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했겠어? 안 전했겠어? 안 전했겠죠.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이나 정서가 민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거야 일단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구비전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의 내용과 정서가 민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구비전승될 수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야. 언제까지? 한글로 기록될 때까지. 뭐 그게 추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졌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학교 보면 실리 있어요 지금 세종대왕 때 실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작업사를 마무리를 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 건데요.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겁나 짧고 겁나 빨리 끝나요. 자,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거 한국 문학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구비문학, 두 번째는 기록문학, 그쵸? 그래서 기록문학을 또 나누면은 한문과 국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문문학의 대표적인 예시가 한시라고 그랬어요. 정지상의 송인이 바로 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옆에 보시면요, 아마 한자가 쭉 써 있을 겁니다.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한시는 거의 고려 조선들이 많기는 해요. 얘는 단위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의 오른쪽을 보시면요, 한자가 빽빽하게 7글자씩 4줄 적혀 있을 거야. 이게 한시의 양식 중에 하나예요. 한시는 보통 7글자씩 4줄 또는 5글자씩 4줄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칠엄절구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송인이라는 거는 고려시대에 쓰인 칠엄절구의 한시다라는 형식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작품을 배울 때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내신이든 굳이 옆에다가 한문을 적어주는 이유는 명확해요. 이거 지금 한시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이거 한시고 형식 맞춰서 썼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즉 칠엄절구의 형식을 맞춰서 썼다는 건 일종의 정형시라는 얘기예요. 한시 나름의 형식을 맞춘 거야. 여러분 나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풀 때 여러분이 푸는 문제 고전시가 옆에 한자가 딱딱딱 줄 맞춰서 예쁘게 적혀 있잖아. 그럼 그 높은 확률로 정형시예요. 왜냐면 한시는 그걸 쓰기 위한 형식이 이미 존재해. 얘 같은 경우에는 7글자를 맞춰 써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줄의 마지막 글자 반이 비슷해야 돼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는 가로 끝나고요. 네 번째는 파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럼 비슷하게 끝나야 돼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 한시 나름의 정형시라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연히 이것도 정지상이라는 한국 사람이 고려시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한국 문학으로 분류가 돼요. 한국인이 썼으니까. 자,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줄만 도훈이가 읽어볼게요. 비갠 긴둑의 풀빛이 곱대. 지금 풍경 어때? 좋아 안 좋아? 풍경이
거죠. 그런데 난 지금 어때요? 남포에서 임을 보냈대. 다른 말로 하면 이별을 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오죠. 이별에서 슬프다. 그치?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작품은요. 자연과 인간이 대조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 자연 상황인 것처럼 당연히 맞는 말. 그치? 그래서 비겐둑의 풀빛이 고와요. 자연은 어때요? 아름다워요. 그치? 지금 자연은 풀빛이 곱고 아름다워. 근데 지금 나는 어때? 화자, 인간이잖아. 화자는 뭐 있어? 슬퍼요. 왜? 이별했어. 남포에서 임을 보낸 거야. 심지어 이별의 구체적인 장소까지 나와 있네. 그치? 임을 보낸 거야. 그래서 그 둘이 이별의 슬픔과 대조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자연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두 줄 현명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두 줄은요, 표현법 파티라서 유명합니다, 원래. 자, 우리가 그 시를 읽을 때 시가 끝났어. 문장이 끝났어. 근데 종결어휘로 끝나지 않았다면 셋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치법.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종결어휘로 안 끝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냥 생략. 지금 날려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영혼을 남기는 방식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명사형으로 시상을 종결하는 경우예요. 지금 이거는 첫 번째죠. 도치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야?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 대동강물이야 언제 바르리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예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순서가 뒤집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삼행과 사행이 도치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표현법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그 두 줄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법 첫 번째는 당연히 도치법 들어가셔야 되고요. 산행과 사행에 걸쳐져 있죠. 자, 그리고 언제 마르리 서리법이죠. 답은 정해져 있어. 안 마른다는 거야. 대동강 물 같은 거 안 말라. 왜 안 말라? 내가 계속 대동강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눈물 때문에 물이 안 마를 거라는 거야. 과장법이죠. 인간 몸에 있는 수분 다 빼도 대동강 하나 못 채워요. 그래서 과장법.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쓰인 게 3, 4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쵸? 당연히 푸른 물 이런 걸 나왔으니까 생체 이미지 보셔야 돼요. 당연히. 그쵸? 표현법이요. 이미지는 따로 있죠. 생체 이미지 푸른 법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지 푸른 물 다른 말로 하면 시각적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앞에 우리가 지금 1행에서 자연의 풍경을 먼저 언급하고 그 뒤로 쭉 화자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고 후 정인 거예요. 그쵸?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정서를 나중에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시니까 당연히 1부터 4까지 순서대로 기승전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 작품은? 그래서 가끔 이 작품은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공무도화가랑 엮여서 물의 이미지를 물어보기도 해요. 여기서 물은 뭐예요? 이별의 슬픔이잖아, 그치? 물은 비, 대동강물, 푸른물 이런 식으로 물이 세 번 나오죠. 이거 다 뭐예요?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물은 이별의 슬픔을 상징하는 건데 공무도화가에서의 물은 모임에 대한 사랑, 이별, 죽음 이런 걸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공무도화가랑 묶여서 나오는 적도 있었다라는 거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끝내볼 거고요. 밑에 송인이랑 정읍사 비유하는 거 있죠? 1번, 2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두 작품의 작가 전승 방식 내용을 비교할 거예요. 비교하는 이유 뭐겠어? 한국 문학인지 아닌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자, 송인의 작가는 정지상이고 정읍사의 작가는 이상이죠. 작자 이상입니다.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써도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다 뭐야? 한국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치? 송인이든 정읍사든 둘 다 누구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쓴 작품이에요. 그쵸? 자, 그다음 전승 방식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한자로 기록해서 전한 창작시예요. 그렇지? 정지상이 직접 쓴 거야. 창작시고요. 정읍사는 구비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된, 그렇지? 구비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진 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내용은 뭐예요? 송이는 대동강에서 노래하는 이별의 슬픔이야. 대동강에서 노래하는 이별의 슬픔이야. 그치? 그 다음 정읍사의 내용은 뭐야?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야. 내용이. 그쵸? 그래서 이 두 내용의 공통점은 뭐예요?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야.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이별 노래 엄청 많고 누구 매달리는 노래 엄청 많잖아. 그쵸?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게 둘의 공통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한국 문학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국인이 썼고 한국의 정서 그리고 또 사상을 담고 있으니까 한국 문학으로서 요건이 적절해. 다만 어때? 정지상의 시는 한시야. 그래서 한자로 쓰여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한자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시대가 언제야? 고려시대야. 고려시대에 한글 있어 없어? 없죠. 고려시대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정상 창작돼. 그쵸?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한국 문학이니까 한국 문학으로 인정한다 라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대부분의 한시가 다 고려시대라는 것도 거의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상 창작됐으니까 고려시대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못 떨어뜨렸어요?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좀 쉬었다가 쭉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좀 길게 쉬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수업했으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쉽시다.